책을 저자가 아니라 그 책을 하나의 읽은 그 독자로서 또 그다음에 이 ICT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네, ICT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진행되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이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는 제가 쓴 이제 서평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어떤 내용으로 그 책을 썼는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또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본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이 기술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를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 거고요. 그것은 생산성 향상이 결국은 이제 실업을 가져오는 측면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주목을 한 것이고 이 책에서 물론 다른 측면 꼭 고용을 해고하는 사람을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기존의 시스템조차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효율화시켜서 비용을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실업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앞으로 극단적으로 그것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를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제가 서평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그 얘기를 이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글 무인차 잘 아시죠? 이제 앞으로 드라이브 택시 운전소라든지 버스 운전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무인 비행기를 통해서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필립스 같은 전자회사가 중국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결국은 값싼 노동력보다 훨씬 더 로봇의 성능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본사로 공장을 이전해서 무인 공장을 선호하게 됐다. 소위 리쇼어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제조업의 대명사 아이폰을 제작하는 팍스콘사도 이 수많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통해서 고용을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싼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 전문 인력까지도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할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 분석까지 해서 많은 변호사의 일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과거에 성공했던 음악 또 영화 이런 것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식의 이 고용을 이 저해하는 식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이 직업이 생겨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여태까지 경제가 발전해 왔고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믿었지만,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말에 시작된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비록 경기는 회복됐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경제학계라든지 이런 정책 위반자들까지도 최근의 기술 현상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 과거의 어떤 1, 2차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번 기술 혁신은 심상치 않고 굉장히 분열적이고 고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매경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강연도 와서 하고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이제 이 모습은 하나의 생산성 향상이 극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효율화하는 그 과정을 이제 불러일으켜 왔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되고 웬만한 것은 다 값싸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극단적으로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제어와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환경까지 되면서, 결국 거기에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향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공짜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 공유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이 제러미 리프킨의 이 한계 비용 제로 사회의 네.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펜의 지금 어떤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주로 경제가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술을 했고, 이분의 이제 인사이트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주요 국가 정상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문력이라든지 또 EU의 어떤 정책 자문력을 맡아서 EU 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사업, 또 고용 창출 이런 쪽의 정책 분야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금년에 이제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목차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있는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이
결코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인류는 공유경제 틀 속에서 살아왔는데 아주 일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아주 개인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본주의 경제가 잠시 지금 출현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출발을 해서 쭉 그 생산성 향상이 한계 비용 제로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공유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내용 요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중요한 이 책의 개념들을 그 발췌를 했는데 이거를 뭐 일일이 읽고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동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인터넷은 어떤 거죠? 사람들이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반응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개입되는 그런 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창출되는 인터넷이었는데 사물 인터넷은 그 데이터가 사물 자체에서 창출되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이 되고 또 이 통신 모듈이 부착이 돼서 그 센서가 부착된 상황에 대한 그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모아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되고 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분야에 이제 이 정보 분석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율화, 생산성이 향상되는 하나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컴퓨터망으로 연결이 된다, 지능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 급격한 이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던 1, 2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그 3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제러미 립킨의 주장인데요. 1차, 2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의 큰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동력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혁신, 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관련된 기술 혁신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동력에 있어서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기관이 새로운 물리적인 어떤 그 동력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것을 이용한 이 공장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하나의 또 그와 관련된 그 기업 경영 또 관련된 그 소통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하나의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이 혁명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석유 이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 엔진의 발명,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에너지 쪽의 혁명이 있었고 그거에 수반 대응되는 이 전화라든지 전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혁명이 이제 대응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3차 산업혁명은 그 에너지와 이 통신에 있어서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또
뭐죠? 바이오, 매스, 풍력, 뭐 이런 이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계속 무진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거와 대응해서 이 각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돼서 모든 사물이 하나의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사물 인터넷,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 새로운 또 통신의 이 혁신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났던 에너지와 통신의 결합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책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95년도에 저술을 했고, 그때도 이 컴퓨터와 그 이전에 또 그 공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동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서 기술 혁신이 이제 실업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죠.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 최근에 2010년, 11년 들어서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최근의 기술 혁신에 주목을 하면서 대침체기 이후에 이 실업은 계속 느는데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해서 제레미 리프킨의 그 과거의 저서를 들먹이면서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다시 인용을 하면서 정말 왜 이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인 그 정책 기반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주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주목을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비로소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학계에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한계 비용 제로 경제는 경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 자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로 과거에 분리됐던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자가 되면서 둘의 구분이 사라지고 프로슈머들이 이 협력적 공유 사회에서 서로의 제어와 서비스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 되겠고, 노동과 직업의 미래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장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서 작업의 자동화가 이미 인간 노동을 해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간 노동은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로 이동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협력적 공유 사회에서는 자신의 놀이에 심취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일했던 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 자본을 축적했던 것만큼이나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의 쇠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이 한계 생산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비록 소비자들이나 일반 다른 모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결국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고정 비용을 포함시켜서 그 한계 비용 플러스 고정 비용 이런 이 비용보다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비용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뉴스라든지 그 음악 이런 걸 보시면은 사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음악을 제공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음악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데는 사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 생산 주체들은 거의 공짜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이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자본주의는 쇠퇴하지 않겠느냐,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 주장이 되겠고요. 결국은 사용 가치, 물건의 사용 가치는 있지만 그 교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 미국의 전력망을 구축을 하면서 이거를 전력을 통해서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인 호텔링이라는 사람은 이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값싸게 제공되고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를 통해서 일반 조세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값싸게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로널드 코즈라는 또 다른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러한 그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결국은 값싸게 제공하기보다는 한계 비용에다가 고정 비용을 플러스 시켜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을 매겨서 민간 주체가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얻어서 결국은 한번 역사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값싸게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고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그 전력 인프라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경제 모든 부분을 한계 비용 제로 수준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최초의 범용 기술 플랫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값싸게 쓸 수 있는 이 범용 기술 플랫폼을 시장 경제의 이윤 동기를 추구하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값싸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형 공유 경제가 이제 또 이 책에서 또 중요한 이제 테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뭐 Airbnb라든지 우버라든지 집카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식의 이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자치적인 그 조직들이 공유경제를 이미 상당히 형성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공유경제 시스템들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가 여기 인용은 미처 못했는데 거기 책에서 보면은 그 2009년도에 노벨상을 타는 엘리노 그 오스트롬이라는 그 여자 정치학자죠. 정치학자인데 경제학을 탄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공유경제, 말하자면 그 목초지라든지 또 바다에서 어획을 한다든지 할 때 공유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그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그걸 자기 어획을 한다든지 또 자기 양을 방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전체가 공유지가 이제 파괴가 되는 공유지 비극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든지 라는 것이 이제 아니면 완전히 시장에서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공유 자원들이 그 자치 조직을 통해서 룰을 만들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유 경제가 유지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잘 해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탄 분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공유 경제라는 것은 유지 가능한 하나의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공유 경제를 바탕에 되는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어떻게 그러면 비용을 조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많은 이 퍼블릭 유틸리티 미국 같으면 이제 민영화된 통신 사업이라든지 또 전력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이 대부분의 인프라에 지금 기여자로 이미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물 인터넷 이 인프라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급격한 생산성 향상, 또 에너지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득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파이낸싱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서 이제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좀 설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자동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면서 이제 고용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 세상을 구축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시설 투자라든지 또 이런 것들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고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이 기술을 혁신에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 뭐 기회가 있다. 우리가 비록 중단기적으로는 고용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 job creation, 고용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비교적 또 어떤 우리 희망을 주고 낙관적인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뭐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여러 기관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수백 개의 사물이 연결이 되고 또 수십조 달러의 그 기회가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예측들이 한 수년 전부터 금년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기대가 거의 이제는 거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서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요거는 이 1차, 2차, 3차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이 계획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과의 그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뭐 오신 그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실업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제 고용이 됨으로써 고용이 유지가 되고 또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쭉 믿어왔고 관찰되는 그 데이터도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MIT 의 저널에서 발표 이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이 생산성과 고용이 이제 더 이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미국 생산성을 제고했지만 기대만큼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라는 그 MIT 그 브레인 율프슨 맥카피 교수의 주장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안 나오나? 네,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생산성과 이 고용의 그 관계가 과거에는 쭉 같이 유지가 되어 오다가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이제 그 고용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그 최근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득으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중위권에 있는 소득자들, 중위권에 있는 소득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설사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 중간급 노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용 상태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내몰리면서 중산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서포트 되고 있다는 얘기죠. 타일러 코엔이라는 이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는 일찌감치 굉장히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관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산업 기술 혁신이 훨씬 더 큰 거지 최근에 뭐 인터넷 컴퓨터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Average is Over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제 이 최근에 그 대침체 2008년 그 경제 그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대침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미국의 그 노동의 경제 참여율 하락 원인이 주로 최근에 그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계의 고용 파괴 효과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관련된 그 지금 미국 노동의 경제 참여율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코노미스트지 그 최근 호에서 1, 2차 산업혁명이 결국 뭐 여러 가지 이 고통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최근의 디지털 혁명은 훨씬 더 분열적이 될 것 같다. 최근의 신기술은 그 재능이 있는 노동자 또 자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기계화에 따른 실업 전망,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가 50%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마스다 나쿠야 교수가 우리는 제3의 실업 시대를 맞고 있다. 제3의 실업 시대라는 것은 컴퓨터 인공지능의 진화로 화이트 칼라들이 실업을 겪는 것이다. 과거에는 블루 칼라들이 혹은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 실업을 경험한 것인데 최근의 실업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뭐 그 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하고 그 딜로이트 컨설팅 쪽에서 예측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 중 한 개가 사라질 수 있다. 한 35%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냐 했을 때 과연 제3의 실업에서 살아남을 직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니케이 비즈니스를 보면은 그 요리사, 또 투자 전문가, 건축 장인, 마케팅 이런 이제 전문가 비교적 실업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전문가들을 로봇하고 이제 대결을 시켜보고서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남을 직업군 4개 분야를 추측을 했는데요. 이제 로봇의 대체가 불가능한 직군, 예컨대 경험과 육감이 중요한 마케트라든지 주식 매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동화돼서 뭐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리사와 같이 미묘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그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군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로봇에게 일을 시키면 흥미가 없어지는 직군으로서 스포츠, 게임, 탐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지만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또 경영자, 정치가 자동화 추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자동화를 드라이브하는 그 자체의 직군, 로봇,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직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의사, 미용사, 간호사 같은 케어 비즈니스, 뭐 가수, 영화, 성직자 이런 것들은 비교적 로봇 자동화에서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나아갈 그 방향으로는 보통 이제 그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상상력, 예술 뭐 이런 분야가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그런 자동화 뭐 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직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고용이 될 것이고 해서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그 인적 자원을 투자를 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R&D를 하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제3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그 역기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좀 더 그 생산성 향상, 또 풍요로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러미 립킨도 사실 그런 뜻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비록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곳곳에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또 이 방향성, 또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자가 아닌 관계로 이 책을 어정쩡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로통신정책연구원 최기혁입니다. 키스텝하고 저희 연구소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김희수 부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계비용 제로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 영역에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윤이 이렇게 고갈되면은 이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예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금융시장도 예측하고 환자도 처방하고 학생들에 관한 멘토링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업이랄까요? 그러니까 A라는 인터넷 기업이 경제 예측을 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B라는 기업이 그걸 더 잘하면은 결국 그 기업이 살아남고 거기에서 어떤 독점력을 가지면서 초과 이윤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윤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컴퓨팅이 확산되고 융합이 확산되고 그런 세상에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법칙에서 과연 그렇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또 창조적 파괴에서 어느 날 가라지에서 누가 새로운 더 좋은 거 갖고 나오면 금방 망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극동 원리는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죠. 늘 새로운 것이 나오고 경쟁이 있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게 경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근본 원리는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이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측면, 물론 비중도 커지겠지만 이게 대체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눈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에 관한 건데요. 기계가 다 대체를 하고 로봇이 다 대체를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직업이라든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를 너무 좀 정태적으로 보면은 그런 예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동태적으로 보고 일의 역할 같은 것들도 변한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페더레이션 오브 로봇인가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로봇인가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특히 IT 분야에서 이 로봇 같은 걸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로봇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자동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오히려 고용이 증대됐다는 이런 실증 연구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더 뛰어난 기기가 나오고 이럴수록 더 정밀성이 요구되고 어떤 컴퓨팅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을 고용이 사실은 여기서 창출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로봇이나 자동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측면.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것들 덕분에 새로 생기는 인간의 잡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뭐 의사나 교사를 컴퓨터가 그 일을 상당 부분 지적인 노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나 교사의 역할이 바뀌면은 그쪽에서 고용도 유지될 수 있고 심지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너는 어느 분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들은 금방 컴퓨터에서 다 나와버리는데 그게 과거의 교사의 일이겠죠. 근데 새로운 교사의 일은 마치 그 스포츠 팀의 코치처럼 늘 학생과 인터랙션 하면서 감정적으로 교감을 하고 뭐 데이터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컴퓨터가 해주지만 그러한 일 때문에 교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짜 교사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처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뭐 이런 데서 내 혈압이 어떻고 심장 박동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더 잘 분석을 해서 당신은 무슨 약이 좋겠다 하는 거는 컴퓨터가 도와줄 수가 있지만 그 환자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마치 개인 주치의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많거든요. 부전할 수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조차도 그런 의료 서비스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의사 한 명이 10명 겨우 봐주고 거기서 큰 의료비를 받았던 거를 의료비는 굉장히 낮아지지만 100명, 1000명도 봐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서비스는 더 일반화되고 우리는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의료계에 진출해서 일하는 직업의 수는 꼭 줄어든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논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꼭 잡이 줄어들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또 과거의 직업이 없어지고 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 조정 과정을 잘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나 사회가 교육 시스템을 잘 해서 어떤 그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미스매치 이런 거를 별로 안 일어나도록 잘 교육시키고 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러한 미스매치를 오히려 잘 못할 때야말로 어떤 그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일부 분야에서는 고용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잘하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업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 조정 과정에서. 두 번째는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매치 때문에 초과 수요가 공급하는 데는 그 소득이 왕창 늘어날 거고 초과 공급이 있는 데는 이게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통계표 같은 거 중간층이 몰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토마스 피게티의 그 21세기 자본인가요? 거기도 그 소득 불균형 얘기가 자본으로 가는 몫이 많이 커지는 것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책이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해서 아까 그 인용됐던 그 브릴 윌슨 이런 사람이 최근에 쓴 책에 보면 오히려 이런 미스매치에서 따르는 슈퍼스타 경제학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이게 몰려가는 이런 측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를 볼 때는. 근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는 제대로 적재적소에 이러한 기술 변화가 필요로 하는 인간들을 빨리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미스매치를 없애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레미 리프킨의 얘기는 좀 상당히 좀 지나치게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점은 자본주의는 그 작동 원리는 계속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직업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잘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토론 요지입니다. 예. 후배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부장님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예측을 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까 김희수 부소장님이 보여주신 살아남을 직업들 중에 제 직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제레미 레프킨은 이 경제학자를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고집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제레미 레프킨은 물론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레미 레프킨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고용 문제나 다른 혁신의 요인 문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최기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과거에 보면 혁신은 끊임없이 성장을 유인해 왔고 이에 따라서 고용을 창출해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1차적인 고용 축출 효과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보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많이 실증적인 예로 보여주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들을 지켜보더라도 혁신에 굉장히 힘을 기울인 국가들은 고용이 훨씬 더 많이 창출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횡단면적인 분석으로 봐도 지금 현재 기준 고용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일수록 혁신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 혁신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그리드나 사물 인터넷 같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 혁신들이 아니면 로봇 기술 같은 최근에 발생하는 기술 혁신들이 인간의 노동을 1차적으로 크게 대체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일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고용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양적인 성장. 저희가 뭐 식량을 동일한 요소로 더 많이 생산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생산물을 더 동일한 요소로 많이 생산하는 양적인 성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란 동일한 생산물이 그 과거에 하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낸다든가 따라서 이런 질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는 양적인 성장의 핵심 그 초점을 맞추는 혁신이 고용을 축출하는 효과보다는 훨씬 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 혹은 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들은 고용을 오히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됐던 80년, 90년대에도 이러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정보통신 컨텐츠 같은 신문이나 출판, 음반 회사들이 상당히 망할 거고 많은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출판 비용, 음반 제작 비용, 영화 제작 비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영화 제작을 하는 감독이라든가 작곡가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렇게 컨텐츠를 창출하는 인력들은 상당히 많아졌고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순효과는 훨씬 더 플러스적인 효과가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은 그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디지털 기술의 혁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 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공유 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저희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본을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즉 저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공유 경제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는 약간, 즉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것과는 약간 차별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도 기존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 자원, 공유 경제인 것인지는 약간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기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공유경제에서 그 독점적인 이윤이 없는 상황에서는 혁신의 요인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혁신 활동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저하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거고 이 경우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순히 공유 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약간 좀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토론에 답변. 이게 우리나라 책 번역이 좀 타이틀이 좀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종결자를 끊는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자본주의의 종말하고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해외와는 달리 리프킨의 얘기를 너무 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좀 액면가 그대로 내용대로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커먼즈 개념으로 이제 예전 목투즈나 이런 공유경제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버라든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데 그 기업들은 사실은 공유경제 기업은 아니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뭐 상업적 공유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리프킨이 말하는 공유경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IoT의 기존에 이제 뭐 네트워크 경제,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뭐 커넥티드 경제, IoT를 이제 입힌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얘기되는 한계 비용이 낮아진다는 개념을 제로화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킨 책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 비용이 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보면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이제 음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초기 비용, 고정 비용, 감가상각, 교체 비용,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무시를 사실은 좀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원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이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시장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360 딜스라 그래가지고 360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해외 그 유명한 가수들이나 우리나라 가수들을 보면 예전처럼 음반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계약을 합니다. 그 회사들과 프로덕션이라 그러죠. 그쪽이랑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콘서트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해외 유명한 그 어떤 그룹이라든가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유가 이런 그 이제 음원의 수입이 줄면서 반대급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프킨이 말한 게 조금 모순되는 게 프리미엄 시장은 없어질 것이다. 공유경제가 다 커버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극단적인 예지만 이 프리미엄 콘서트 시장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금 뮤직키를 가지고 이제 그 공짜에서 이제 또 다른 생존 전략, 유료 전략을 피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플레이 뮤직키로 이제 또 다른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와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 종식을 얘기하는데 이분께서는 병행경제를 또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병행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이제 공존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레식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같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제해서 그냥 미래학자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방식도 이제 공유경제가 되면서 이제 그 1인 기업이라든가 마이크로 사업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극단적인 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회사와 어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인력 운영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력 운영 정책 굉장히 좀 디펜던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뭐 어필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뭐 논란이 뉴욕타임즈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로 시작은 됐는데 뭐 공유경제 개념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뭐 IoT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의 잡을 없앤다면은 뭐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 뭐 인터넷 러다이트 운동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하이텍 기업들이 맨날 오바마한테 이제 듣는 얘기가 제발 좀 들어와라. 애플이 지금 뭐 맨날 깨지고 있죠. 니들은 중국에서 아이폰 갖고 70만 개를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뭐 하냐 해가지고 이제 계속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거를 우리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미국은 리쇼링 정책을 피면서 애플하고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중산층의 나름대로 이제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고용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그 우버가 지금 뭐 버블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가 지금 182억 달러고 에어비앤비가 얼마 전까지 100억 달러였는데 며칠 전에 130억 으로 올랐더라고요. 140억 달러로. 이 두 개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 가치 1,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금 뭐 특징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최소의 인력으로 규제와 부딪혀서 시장을 넓혀나가면서 그 시장을 잡아먹는 이런 혁신의 유형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는 앱하고 홈페이지 하나로만 지금 이런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그리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지금 뭐 자체 개발보다는 M&A로 가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M&A도 뭐 최근에서 이제 삼성이 시작하는 것처럼 비판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혁신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뭐 패스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제 공론화돼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버나